소녀가 방금 전 내뱉은 말들을 듣는 순간 임천, 림진, 의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 맹렬한 갱음으로 가득 찼다. 혼돈과 불신의 물결이 그의 정신을 사정없이 휘몰아쳤다. 할아버지가 그녀를 가르쳤다고? 말도 안 돼. 내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그토록 신비로운 영문을 알고 계셨단 말인가. 그의 할아버지는 그에게는 그저 다정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닌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영문이라니,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임천의 눈동자는 마치 바늘구멍처럼 순식간에 수축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 비현실적인 사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들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아마도 제 할아버지와 이름이 같을 뿐일 겁니다. 어차피 이 넓고 광활한 세상에 임천명, 림천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이가 설마 이토록 희귀하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희망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는 절박한 부정이 섞여 있었다. 착각이라고요. 소녀는 마치 재밌다는 듯, 혹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나지막이 픽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조롱과 확고한 진실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만약 운성, 림, 가문에 임천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착각했다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간결한 말은 임천이 가진 모든 반박의 여지를 한순간에 부숴버렸다. 운성 임가문. 과연 그곳에 임천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둘이나 있을 수 있을까? 이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의문이었다. 임천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입은 굳게 닫혔고 모든 논리적인 방어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뇌리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격렬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정말 영문사였다고. 내가 할 말을 잃은 그 표정을 보는 게 참 즐겁구나. 아주 유쾌, 꿀꺽이, 는 이때다 싶었는지 기쁨에 겨워 폴짝폴짝 뛰어올랐다. 그 작은 몸뚱이가 온몸으로 활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름다운 누님,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저는 말이 서툴러서 저 꼬맹이, 한테는 도저히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누님이 저 대신 저 녀석 좀 혼내주세요. 맨날 저를 괴롭히는 걸 막아주시게요. 꿀꺽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며 마치 임천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인 양 과장되게 어필했다. 소녀는 꿀꺽이를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흥미없는 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 속에는 꿀꺽이의 허세에 대한 약간의 조소와 함께 예상치 못한 조합에 대한 미묘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1급 환수, 로구나. 흥미롭네. 명백히 평범한 존재인데도 저런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니. 꿀꺽이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소녀의 한마디에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다. 그저 시무룩하게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좋아. 이제 다시 할아버지 얘기를 계속해볼까요? 임천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 미스터리한 소녀가 가진 정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할아버지에 대한 알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당신은 제 할아버지가 영문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가르치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 대신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한 열망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할아버지는 분명 빛을 발하는 기묘한 문양들을 가지고 놀기를 즐겨 하셨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혹은 어떤 장인이 자신의 작품에 몰두하듯이 그 문양들은 때때로 공중에 떠오르거나 묘한 빛을 내뿜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 임천은 그것이 단순히 아름다운 무늬가 아니라 신비로운 힘을 지닌 영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그에게 언급한 적이 없었다. 마치 그림자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비밀을 품고 계셨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3년 전 이화종, 리화종에 오셨고 제게 2년 동안 영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호련히 떠나신 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없으셨죠. 떠나기 전 할아버지는 림, 가문에서 자신을 위해 세운 위패 안에 어떤 비밀을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며 시간이 되면 찾아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덧붙였다. 아, 깜빡 잊었는데 제 이름은 소우미입니다. 그 이름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임천의 귀를 꿰뚫었다. 소우미라고요? 임천의 눈동자는 다시금 경악으로 가득 차 수축했다. 한때 그 자신도 대상국, 제1의 천재라 불렸으니 오국회에 속한 다른 천재들에 대해 모를 리 없었다. 소우비, 이화종 종주의 딸. 그녀는 단순히 재능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었다. 오국회 전체를 통틀어 그녀와 비견될 만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7살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지령, 경지 7층에 도달한 괴물 같은 존재.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영문 수련까지 겸하고 있으며 영문의 길에서도 비할 데 없는 천운을 타고난 듯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다. 그의 할아버지가 이토록 무시무시한 천재를 가르쳤다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 그녀를 가르쳤다면 분명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임천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많은 세상의 냉혹함과 인간사의 덧없음을 겪으면서 그는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배신과 실망, 그리고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냉혹한 현실은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렇기에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련을 통해 실력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이자 지향점이었다.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이 소녀에게는 어쩌면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이 척박한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소우비는 임천의 말을 듣고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다. 마치 그의 깊은 내면의 갈등과 그 속에서 싹튼 작은 신뢰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그녀의 시선에는 미묘한 호기심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을 임천이 자신에게 이런 식의 신뢰를 보내는 것이 예상 밖이었는지도 모른다. 여기 위패입니다. 임천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의 결단이 선 이상 행동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저장 반지에서 할아버지 임천명의 위패를 꺼내들었다. 단순한 나무 조각에 불과해 보이는 위패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한 가족의 역사이자 희망의 증표였다. 오늘 그는 실로 엄청나고도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단순히 죽지 않은 것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강대한 힘을 가진 영문사였다는 것이다. 비록 할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지만 임천은 분명 할아버지에게 그럴 만한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쩌면 그 이유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비밀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소우비는 위패를 받아들고는 뒷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섬세하고 작은 영문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깊은 비밀을 감추기 위한 암호처럼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영문에 닿자마자 위패에서 폭발적인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며 순식간에 소우비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 강렬한 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했다. 마치 영혼의 언어가 그녀에게 직접 속삭이는 듯했다. 몇 초 후, 영문이 빛은 서서히 사그라들며 사라졌다. 소우비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엄청나고도 복잡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듯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소우비는 임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잠시 그를 진지하게 평가하는 듯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방금 전달받은 정보가 임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가늠하는 듯 날카로웠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간결하게 말했다. 좋아, 가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지시와도 같은 단호함과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깃들어 있었다. 가자고요? 어디로 말입니까? 임천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멍하니 되물었다. 그의 뇌리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비밀과 소우비의 정체라는 거대한 충격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에 그녀의 즉흥적인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기 어려웠다. 종문으로 소우비는 마치 당연한 것을 말하듯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다는 듯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렇게 소우비와 연 아주머니는 거대한 호랑이 등에 올라타 마치 거침없는 바람처럼 황성 밖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지체 없이 오직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다. 잠깐만요. 제 누님이 아직 주류에 있습니다. 임천은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든 듯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무리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고 대단한 존재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존재는 언제나 누나 림영아였다.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서곤이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어차피 육전, 일행은 아직 떠나지 않았고 임천이 혼자 가는 길에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까봐 그는 내심 염려하고 있었다. 그의 책임감과 동생을 향한 염려가 담긴 말이었다. 임천이 주루 안의 방으로 들어서서 문을 열자 그곳에는 임영아가 홀로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한 조각 한 조각을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단아하고 우아하게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고 방금 전 임천이 겪었던 격동의 순간들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고상한 자태는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소천, 돌아왔구나. 임천을 보자 임영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따스함으로 가득했다. 너, 비무대에 갔다 온 게 맞지? 결과는 어땠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생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누나,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임천은 자신의 이마에 희미하게 떠오른 문양을 가리키며 밝게 웃었다. 그 문양은 마치 아직 다 피어나지 않은 꽃잎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이화종의 표식이잖아. 임영아는 그 문양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달처럼 휘어졌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하의 미소가 만개했다. 성공했다는 뜻이구나. 정말 잘 됐어. 그녀의 얼굴에서 그토록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네, 누나. 제가 누나를 이화종으로 데리고 갈게요. 임천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임영아를 등에 업었다. 누나의 가냘픈 체온이 그의 등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녀의 가벼운 무게는 그의 어깨에 얹힌 세상의 모든 무게를 잠시 잊게 할 만큼 따스했다. 종문에서 제가 확고한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누나의 병을 치료해 줄 명의를 찾아낼 겁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하는 누나를 향한 굳건한 약속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모든 존재를 건 맹세와도 같았다. 소천, 누나는 더 이상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임영아는 임천의 목을 가만히 끌어안으며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함께 자신 때문에 동생의 앞길이 막힐까 걱정하는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저 동생이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바랄 뿐이었다. 누나, 누나는 제게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명심하세요. 누나의 생명은 곧 저의 생명과 같습니다. 이번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저는 누나가 단 한 번도 더 억울하거나 힘들지 않게 할 겁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제가 모두 막아낼 겁니다. 임천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누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누나는 그의 전부였고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는 안 돼. 린천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강철처럼 단호했고 그 태도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거목 같았다. 린닝얼은 그의 결연함에 가벼이 웃음 지으며 부드러운 솜털처럼 그의 품으로 스르륵 기댔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닿는 순간 린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피부치만이 줄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안식처 같은 감각일 터였다. 서 장로님,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린천은 공손히 두 손을 모아 허리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 투기장에서의 격렬한 순간이 생생하게 되감겨 재생되고 있었다. 사방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적의와 공격, 그 찰나의 위기 속에서 서곤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앞에 서서 방패가 되어주었던 그 장면은 뇌리에 깊이 박혔다. 마치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화종의 규율이란 말인가. 단순히 종파의 이론을 지키는 것을 넘어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가. 린천은 그런 의문을 품었다. 이 따뜻함이 단순한 의무감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인간적인 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세 사람은 마치 얽히고 설킨 덩굴처럼 함께 황성을 빠져나왔다. 도성 외곽의 고요한 길목에는 이미 두 대의 마차가 그림자처럼 멈춰서 있었다. 그중 한 마차 안에는 소우이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투박한 술병을 들고 있었는데 그 시선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고요하여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내기 어려웠다. 마치 세상 모든 일에 초연한 듯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은 주변 공기마저 정지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을까? 왔느냐? 린천을 발견한 소우이는 마치 무심한 나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린천의 존재조차 하찮게 여기는 듯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마치 돌멩이를 던지듯 들고 있던 술병을 린천에게 휙 던졌다. 마디나 보거라. 예상치 못한 행동의 린천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술병을 받아들었다. 그는 묵직한 술병의 마개를 뽑아내고 흘러나오는 알코올 향을 맡으며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머금었다. 혀끝에 닿자마자 매캐하고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자극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처 익숙지 않은 탓인지 그는 콜록거리며 가슴팍을 몇 번 두드렸다. 그 모습을 본 소우이는 콧방귀를 뀌듯 입술을 비죽였다. 겨우 그 정도의 주량밖에 안 되는 것이냐. 너는 린천명과 수년 동안 함께 살았으면서 어찌 그 영감의 술 마시는 재주를 단 한 조각도 배우지 못했단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린천명이라는 인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설마 저 대단한 영감의 손자가 고작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인가 하는 비웃음이 담긴 듯했다. 할아버지는 제게 술을 마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린천은 솔직하고 꾸밈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술을 드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의 기억 속 할아버지는 언제나 근엄하고 술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소우이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수수께끼를 푸는 듯 아득해졌다. 침묵이 마차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길고 긴 정적 끝에 그녀는 이빨을 으득 갈며 격렬한 분노를 토해냈다. 그 고약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억눌렸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다. 그 한마디에는 린천명에 대한 겉으로는 불평, 속으로는 깊은 유대감이 얽힌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소우이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린천명이 자신에게 영문을 가르칠 때 그는 딱 한 가지 요구사항만 내세웠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 자주 술을 마시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었다. 당시 그는 그 이유를 지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억눌러 병이 들 지경이라고 설명했었다. 그 어린 시절의 소우이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괴짜 영감의 변덕스러운 요구련이 생각했을 뿐하지만 지금 린천의 순진한 고백을 들은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아, 그 영감. 손자 앞에서는 점잖은 척술한 모금 입에 대지 않더니 오직 내 앞에서만 그렇게 진탕 마셨단 말인가. 그저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까지 술을 강권하여 결국 자신이 술을 좋아하게 된 것도 다 그 영감의 술버릇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배신감마저 느꼈다. 나의 이 음주 습관은 모두 그 영감의 손에서 길러진 것이었어. 그녀의 얼굴에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린천은 어색함에 코끝을 극적였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소우이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어떤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꺼내든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라는 직감에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마치 투명인간처럼 이 불편한 대화의 흐름을 지켜볼 뿐이었다. 황성 밖으로 향하는 마차 안, 길고 길었던 침묵 속에서 린천은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알 수 없는 질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할아버지의 영문 실력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그의 질문에 소우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저 린천을 곁눈질로 훑어본 뒤 묵묵히 술병을 기울여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는 짧고 간결하게 마치 그 이상은 묻지 말라는 듯 나직이 읊조렸다. 매우 강했다. 그 두 마디에는 단순한 강함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경외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어느 정도로 강했습니까? 린천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오국회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소우이의 입에서 매우 강하다는 평이 나왔다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린천명의 영문 실력이 결코 평범한 수준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그 평범치 않음은 분명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을 터였다. 그 강함은 내 평생을 걸쳐도 그저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경지였다. 소우이는 마치 아득한 옛 기억을 더듬는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평온했던 눈빛에는 일순간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존경심과 함께 깊은 회한,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색마저 엿보였다. 그 린천명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린천은 그녀의 말에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의 할아버지에 대한 소우이의 평가는 단순히 강하다는 한마디를 넘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다는 의미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숨겨진 위대함에 다시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소우이의 목소리에는 린천명에 대한 깊은 존경과 더불어 거의 숭배에 가까운 감정이 배어 있었다. 비록 그녀가 입만 열면 그 늙은이라거나 린천명이라고 무례하게 부르기는 했지만 린천은 이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겉으로는 투박하고 거칠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남다른 유대감과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터였다. 마치 서로에게 솔직하고 거침없이 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애증의 표현처럼 말이다. 린처는 도무지 할아버지가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5년 전 자신이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였을 때 할아버지는 홀연히 가짜 죽음을 가장하고 가족을 떠났다. 그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 3년 전 그는 마치 바람처럼 이화종에 나타나 소우이의 영문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1년 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전히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의 행적은 린천에게 깊은 의문과 혼란만을 남겼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을까? 그에게는 또 다른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너는 대창국 투기장 1등의 자격으로 이화종에 입문하게 될 것이다. 종문의 규율에 따르면 너는 외문 제자가 될 터인데. 소우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린천을 응시하며 무심한 듯 물었다. 그것에 불만은 없는가?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라기보다는 린천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미묘한 시험에 가까웠다. 과연 이 젊은 영웅은 자신의 실력에 걸맞지 않는 대우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린천은 담담하게 웃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불만이나 초조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불만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외문 제자일지라도 승진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현실을 인정한 차분함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깊은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지금의 위치가 영원한 벽이 아니라 언젠가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과정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눈앞의 외문 제자라는 명칭보다 앞으로 펼쳐질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더 중요했다. 마음가짐이 나쁘지 않군. 연희모는 린천을 스치듯 흘깃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칭찬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은근한 조롱이었는지 린천은 가늠할 수 없었다. 마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그녀의 속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아가씨께서는 영문을 어느 단계까지 익히셨습니까? 린천은 또다시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문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뛰어난 소우이의 영문 실력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다. 영문은 1급부터 10급까지로 나뉘며 10급을 넘어서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겨우 3급에 불과하다. 소우이는 천천히 시선을 맞춰 바깥으로 돌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에는 이전보다 더욱 짙은 몽롱함이 감돌았는데 마치 이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세상 모든 일에 무관심한 고양이처럼 보였다. 그 겨우 3급이라는 말 속에는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오만함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3급이요. 린천은 충격을 받은 듯 어깨를 움찔거렸다. 3급 영문사는 이미 매우 높은 경지에 속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5국회 내에서는 그녀와 견줄 만한 이가 거의 없을 터였다. 소우이가 5국회 최고의 천재라는 사실만으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설상가상으로 영문 분야에서도 이토록 비범한 천부적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에 린천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재능으로 무장한 존재였다. 이런 생각에 미치자 린천은 자신도 모르게 약간의 불만과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다. 할아버지는 그토록 비범한 재능을 지녔으면서 예전에는 내게 영문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 더 많은 기술을 익히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만약 자신도 예전에 영문을 배웠더라면 지금의 소우이 못지않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그의 마음속을 스쳤다. 물론 그는 이내 곧 생각을 거두었다. 부질없는 가정일 뿐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어찌 감히 자신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소우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은밀한 열망이 꿈틀거렸다. 린천, 이제 너는 종문에 입문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까 한다. 마차를 몰던 서고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장난기 어린 모습 대신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오국회에는 총 7개의 종문이 있는데 우리 이화종이 단연 최강이다. 풍검종이 그 뒤를 약간 따르는 정도지. 이 7종문은 모두 3급 종문에 속한다. 하지만 1년 후 2급 종문으로 승격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기회가. 그의 목소리는 다음 말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그 기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어질 것인지를 암시하며 린천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린천에게 앞으로 다가올 종문 내의 경쟁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전조였다. 이류 종문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우리 종문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임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삼류 종문이라 할지라도 이화종은 이미 한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하지만 미래의 이류 종문 입문 자격을 얻는다면 그 위상은 한 단계 더 높아져 오구견맹 전체를 완벽하게 통일하게 될 터였다. 이 얼마나 원대한 목표인가. 그 말을 이해하며 임천의 눈빛은 깊어졌다. 2대의 마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화종을 향해 질주했다. 이화종은 오구견맹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대창국과 서쪽으로는 대자국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다.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오구견맹은 마치 하나의 독립된 왕국과도 같은 위용을 자랑했으며 그 정점에 바로 이화종이 자리하고 있었다. 과연 누가 이곳의 진정한 패자가 아닌가 말이다. 며칠 후 마차는 마침내 이화성을 향해 진입했다. 이화종 주변에는 여러 성체들이 산재해 있었으나 이화성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번화한 곳이었다. 이곳은 주로 산수, 즉 떠도는 수련자나 종문 제자들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종문에 입문하려는 열망을 가진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년 이곳에 모여들곤 했다. 수년간 꾸준히 종문 입문을 시도하며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천부적인 재능이 결여된 자들은 결코 그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그들의 끈기는 눈물겹도록 애처로웠지만 과연 천부적인 재능이 없는 자가 어찌 종문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거센 강물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과 같았다. 이화성은 대창국의 황성보다도 훨씬 더 번화하고 활기 넘쳤다. 길거리는 온갖 상인들의 외침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고 향기로운 음식 냄새와 화려한 비단옷들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곳의 번화함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종문이라는 거대한 권위가 드리운 그림자 아래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기운을 발산했다. 거리에서 이화종의 휘장이 새겨진 마차를 본 수많은 산수들은 한결같이 부러움과 숭배가 뒤섞인 눈빛으로 마차를 응시했다. 그들에게 이화종의 휘장은 단순한 문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꿈의 조각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이루지 못한 열망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이화성은 거대한 산을 등지고 건설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이화종 전용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주요 도로를 따라 한참을 걷다 보면 멀리서부터 백옥으로 깔린 새하얀 길이 나타나고 그 길 양옆으로는 수많은 흑옥 기둥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길을 밝히듯 신비로운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마침내 이화종의 정문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정문은 마치 피와 흙으로 빚어진 듯 젓갈색을 띠고 있었으며 거대하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했다. 문 위에는 활활 타오르는 2개의 불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이화종의 강렬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정문 앞에는 육중한 돌비석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이화종이라는 세 글자가 힘찬 필체로 새겨져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에서 세월의 무게와 종문의 깊은 역사가 느껴지는 듯했다. 마차가 정문 앞에 멈춰서자
소우비는 손에 들고 있던 술호리병을 아무렇지도 않게 품속에 치웠다. 그리고는 가벼운 몸짓으로 마차에서 사뿐히 내려섰다. 몇 걸음쯤 걸었을까?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 무심한 듯 차가운 표정 속에는 언뜻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대의 한독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소. 이 말은 임영아를 향한 것이었다. 임영아는 순간 깜짝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다. 여태껏 여행 내내 소우비가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것을 보아왔기에 임영아는 감히 먼저 말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떠나기 직전 소우비가 자진해서 자신의 한독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다니. 이것은 예상치 못한, 심지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임영아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외모로 따지자면 그녀는 소우비에게 전혀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질에 있어서는 확실히 소우비에게 미치지 못했다. 소우비는 빼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그 기질은 냉담하고 초연했으며 마치 세상의 모든 일에 무심한 듯 보였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심오함을 담고 있어 마치 끝없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임천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의외였다. 어떻게 제 누나가 한독에 걸린 걸 아셨습니까? 그는 분명 그녀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지만 아직 입도 떼지 못했는데 어찌 그녀가 먼저 알았단 말인가. 임천명 어르신이 알려주셨소. 소우비는 짧게 대답하며 몸을 돌려 종문 안으로 들어섰다. 소사저. 종문 양쪽에서는 제자들이 소우비를 보자마자 허둥지둥 공수하며 예의를 갖추었다. 이화종 내에서 소우비의 지위는 극히 높았다. 비록 그녀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뛰어난 천부적인 재능 덕분에 모두가 그녀를 소사저라 부르며 존경했다. 아가씨, 잠시 후 종을 몇 번 쳐야 할까요? 련 이모가 황급히 소우비의 뒤를 쫓으며 물었다. 이치상으로는 외문 제자이니 한 번 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내문에 들어가기에도 충분하고 내문 제자들은 천부적인 재능에 따라 종을 2번에서 4번 울리는데요. 종은 5번 울리세요. 소우비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련 이모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다. 종을 5번, 5번이라니.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소우비 아가씨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련 이모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임천은 멀어져가는 소우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무래도 그녀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가 보군. 그렇지 않다면 할아버지께서 누나의 한독 제거를 그녀에게 부탁하지는 않았을 테지. 그런데 임천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토록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문사이신데 어째서 이전에는 직접 나서서 누나의 한독을 해결해주지 않으셨을까? 소우비조차 크게 감탄하게 만드는 영문사라면 한독 제거 같은 일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 결국 임천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다. 소우비의 말들을 종합해 볼 때 할아버지의 방식은 항상 사람을 위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 할아버지 자신만의 깊은 계산이 있을 터였다. 임천은 임영아를 업고 서곤을 따라 종문 안으로 들어섰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정문이 닫히자 서곤은 문지기 제자에게 말했다. 그는 대창국 비무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으니 환영의 표시로 종을 한번 울리게나. 문지기 제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서 장로님, 련 장로님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셔서. 아, 그렇다면 련 장로의 말대로 하게나. 서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련 이모의 본명은 련청으로 과거 소우비 어머니의 시녀였다. 소우비가 태어난 이후부터 련청은 줄곧 그녀의 곁에서 소우비를 돌봐왔다. 련청은 매우 강한 실력을 지녔지만 좀처럼 묻거나 말하는 법이 없었다. 쨍그랑. 바로 이때
종문 안에서 갑자기 맑고 깊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고대 종문의 위엄을 담고 공간을 가득 채우며 멀리 퍼져나갔다. 애적이여, 다시금 감미롭게 울려 퍼지는가. 그리고 이어서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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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 4번의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연속해서 5번의 종소리, 종을 5번이나 울린 것이다. 문파 전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거대하면서도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5번의 종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겠지? 5번의 종소리라니 도대체 몇 년 만에 다시 5번이나 울리는 종소리를 듣는 것인가? 설마 우리 이화종, 리화종의 전대미문의 천재가 입문한 것인가? 이화종 안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더 이상 말없이 마치 봇물 터지듯 밖으로 재빨리 뛰쳐나갔다. 5번의 종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문파 전체가 흔들렸다. 대체 어떤 종류의 천교가 나타났기에 5번의 종소리를 울리게 한 것인가? 숨은 제자 2명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은 단지 장로가 종을 울리라 명령했다는 것만 알았을 뿐 설마 5번이나 종을 울리게 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 번의 종소리는 외문, 제자가 처음으로 문파에 가입함을 의미한다. 2번에서 4번의 종소리는 내문, 제자가 처음으로 문파에 가입함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의 천부적인 재능을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2번의 종소리는 천부적 재능이 다소 떨어지는 수준. 3번의 종소리는 천부적 재능이 뛰어난 수준. 4번의 종소리는 천부적 재능이 극히 높은 수준. 그리고 5번의 종소리. 이화종에서 5번의 종소리를 울린 제자가 나타난 것이 도대체 몇 년, 아니 몇십 년, 어쩌면 몇백 년 만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전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된 듯한 사건이었다. 만약 소유위, 소음이가 평가에 참여했다면 분명 5번의 종소리를 울리는 천교의 등급에 도달했을 것이다. 만약 소유위가 평가에 참여했다면 분명 5번의 종소리를 울리는 천교의 등급에 도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 5번의 종소리를 울렸던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이제는 기억하려 해도 기억나지 않는 아득한 과거의 일이었다. 5번의 종소리라고. 서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림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예. 서장로님, 설마 종소리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임천은 무척 놀란 표정이었다. 그의 순진한 얼굴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한 소리. 종소리는 천부적 재능, 신분, 그리고 지위에 따라 나뉜다네. 외문 제자는 단 한 번의 종소리만을 울릴 수 있지. 이것이 바로 우리 문파의 오래된 규율이다. 내문 제자는 2번에서 4번까지의 종소리를 울리게 된다. 오직 극히 높은 천부적 재능을 지닌 제자만이 5번의 종소리를 울릴 수 있는 것이지. 서곤은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연자매님, 께서 5번 종을 울리라 명하셨다. 만약 연자매님께서 잘못 보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연자매님께서 자네가 5번의 종소리를 울릴 만한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뜻이네. 그래, 감히 이 녀석의 환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꿀꺽이는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으스대며 자신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인 양 어깨를 으쓱거렸다. 소진, 이 정말 대단하잖아. 임영아, 림영아,
는 기쁨에 가득 찬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직 그녀만이 임천이 수련이 파괴된 후 다시 수련을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다. 특히 대장국 황성에서 그날 일어났던 일은 그녀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었다.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임천은 굳건한 의지로 꿋꿋이 일어섰다. 만약 보통 사람이라면 그 충격을 겪었다면 진작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휴, 휴, 휴. 바로 이때 문파 안에서 수많은 강력한 기운들이 뿜어져 나왔다. 여러 막강한 실력의 장로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임천을 각양각색에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장로들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내문 제자, 외문 제자, 총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길 양옆을 빽빽하게 에워쌌다. 모두들 발뒤꿈치를 들고 도대체 어떤 천교가 5번의 종소리를 울리게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기에 문파가 5번의 종소리를 울릴 만큼의 가치를 부여했는지 보기 위해 애썼다. 수많은 시선들이 임천에게 집중되었고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경계심, 기대감 등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순간이었다. 임천은 임영아를 등에 업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서곤의 뒤를 따랐다. 꿀꺽이는 임천의 어깨 위에 서서 위기양양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한편 소유인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가씨께서 그렇게 하시면 분명 문파에서 지내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연이모, 련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화종은 오국 연맹에서 으뜸가는 문파이며 제자들 모두가 용맹하고 호전적이었다. 만약 5번의 종소리를 울릴 수 있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들은 분명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싸움을 걸려할 것이다. 비록 논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겠지만 본질은 모두가 승부욕에 불타는 치열한 대결이었다. 그냥 힘들게 내버려 두세요. 그 녀석은 임천명, 림천명의 손자예요. 겉모습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답니다. 소유인은 아름다운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눈빛 속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심오함이 감돌았다. 게다가 임천명께서 저에게 위패 속에 일부 말을 남기셨어요.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 녀석을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연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원래 임천이 소유이와 비교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상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임천명이 그 손자를 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의 중시를 받을 수 있는 자라면 미래의 성취가 결코 낮지 않을 것님은 자명했다. 서고는 임천을 외문 제자들이 머무는 산으로 데려가 그들에게 비어있는 마당 하나를 배정해 주었다. 누나, 여기서 주무세요. 저는 곁에서 자면 돼요. 임천은 임영아를 등에 업고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내려놓았다. 침상에 누운 린닝얼의 뺨에는 이틀 전보다 훨씬 생기 넘치는 혈색이 돌았고 가늘고 힘없던 숨소리 또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잃었던 빛을 되찾은 보석처럼 그 얼굴에서는 희미한 광채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5번의 종소리를 울리게 한 천재가 고작 외문 제자라니, 그것도 이런 뇌진 곳에 배치되었다니. 식후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중얼거렸다. 대체 렌 아가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 하지만 그는 린천을 환영하는 5번의 종소리를 울리라고 명령한 이가 렌칭이 아닌 바로 수이에이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처럼 여겨졌다. 우리 종무는 번거로운 의례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오직 수련에만 전념하고 있지. 그러니 자네는 너무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돼. 식후는 린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격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과거에 펑부매에게서 수의를 파괴당했다가 나중에 신비로운 환수를 얻고서야 겨우
다시 수련을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 그런 상태에서는 근본이 불안정해지기 쉽거든.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네. 마치 잊혀진 과거의 상흔을 어루만지듯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깃들어 있어다. 린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쉬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록 말이 없었지만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다. 시쿤이 발걸음을 돌려 떠난 후 린처는 비로소 옆채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익숙한 듯 편안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곧바로 수련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런 방해도 느껴지지 않는 듯 완벽한 몰입의 상태에 들어선 듯했다. 하지만 그가 수련에 잠긴 사이 그의 마당 밖으로는 이미 수많은 뇌문 제자들이 마치 벌떼처럼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정말 저 안에 있는 저 꼬마 녀석이 5번의 종소리를 울리게 했다는 게 사실이야. 한 제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말도 안 돼. 여긴 뇌문 제자들이 머무는 산이잖아. 5번의 종소리를 울릴 만한 천재라면 절대로 뇌문 제자일 리 없어. 설마 종문이 착각한 건 아니겠지. 다른 제자는 고개를 젓고는 마치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반응했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오갔고 혼란스러운 표정은 마치 미궁에 갇힌 사람들의 그것과도 같았다. 이 상황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 모여서 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당장 흩어져서 수련이나 하러 가지 못할까? 갑자기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우렁찬 고함 소리가 마당 밖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산자락을 뒤흔들고 제자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외문 제자들은 그 소리에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하며 마치 사냥꾼을 만난 짐승들처럼 허둥지둥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굳은 얼굴로 린천의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강렬한 기운이 실려 있었고 주변 공기마저 팽팽하게 만드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린처는 수련 도중에도 이미 그 기척을 감지 한 듯 번개처럼 눈을 뜨더니 재빨리 방 문을 열었다. 선배님,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미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내 이름은 염린, 이화종 내문 장로 중 한 명이다. 내문 장로는 제자를 받을 자격이 있지. 너는 내 제자가 될 생각이 있느냐? 중년 남성은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는 차분하고 명확한 어조로 마치 군령을 내리듯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린처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종문에 막 들어왔을 뿐인데 벌써부터 스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직접 찾아오다니. 이것은 마치 꿈결 같은 혹은 현실 같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염린, 너는 부끄러움도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천재를 빼앗으려 할 수 있단 말인가? 밖에서 또다시 2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은발의 노인과 푸른 도포를 입은 남자가 차례로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에 마당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유 장로님, 곽 장로님, 2분의 속도도 만만치 않으시군요. 염리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순서가 있는 법. 제가 먼저 왔으니 당연히 우선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은발의 노인, 그는 유원이라는 이름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푸른 도포를 입은 남자는 곽풍이었다. 이 2 사람 또한 이화종의 내문 장로들이었다. 그들은 염린과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린천이라는 희대의 천재를 제자로 맞이하려는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듯했다. 우선권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쓸데없는 소리인가. 제자를 차지하려는 데에는 그런 규칙이 통하지 않는 법이지. 누가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제자가 따르기 마련 아니겠나. 그렇지 않은가. 소호, 유원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마치 흥정을 시작하려는 장사꾼처럼 린천에게 눈짓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다. 이 몸은 다른 건 몰라도 수련 자원만큼은 넘쳐나는 몸이라네. 자네가 내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모든 수련 자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주겠어. 곽풍 역시 질세라 다급하게 덧붙였다. 그들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든 나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네. 세 장로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마치 경매장의 분위기처럼 치열한 제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린천을 놓칠 수 없다는 뜨거운 열망이 가득했다. 세 장로가 제자를 얻기 위해 조급하게 경쟁을 벌이던 바로 그때 마당 밖에서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들 돌아가세요. 그 아이는 어떤 스승도 모시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세 장로는 일제히 얼어붙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들은 분명 거칠게 꾸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이는 다름 아닌 바로 수이에이였다. 수이에이는 마치 고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조금은 헐렁한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몸이 더욱 작고 가녀린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차갑고도 침착한 아름다운 두 눈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 시선은 주변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듯했다. 아가씨, 아가씨. 세 장로는 순간적으로 모든 겉으로 드러내던 감정을 거두어들였다. 마치 끓어오르던 냄비가 갑자기 식어버린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다시 엄숙하고 공손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이화종의 내문 장로로서 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5번의 종소리를 울리게 한 천재를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도 극히 드문 기회였고 당연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자로 삼으려 했을 것이다. 이화종에서는 모든 내문 제자들이 내문 장로들 중 한 명을 스승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종문 내 세대 간의 계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본래 뛰어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내문 제자들은 장로의 제자가 됨으로써 장로로부터 더욱 집중적이고 열정적인 지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체계적인 사제 관계 속에서 그들이 대성할 확률은 자유분방하고 느슨한 관리 방식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뛰어난 제자를 얻기 위해 각 장로들은 자신의 전투력과 경지를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제자 쟁탈전에서 다른 장로들을 압도할 만한 충분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이화종이 오국회의에서 항상 선두를 지키며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 모두들 돌아가세요. 그 아이는 어떤 분도 스승으로 모시지 않을 겁니다. 수이에이는 흐르는 시냇물처럼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선언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세 장로는 그 말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대아가씨가 이미 그렇게 말했으니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겸손하게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려 떠났다. 마당 한가운데 린천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수이웨이를 바라보았다. 어째서? 그의 말은 채 끝맺지 못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함께 그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한 깊은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내가 5 종소리에 걸맞은 평가를 받은 거라고. 겨우 대무국 뇌대에서 승리하여 이화종 외문 제자 신분으로 들어온 나에게 말이야. 임천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보다 훨씬 존귀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런데 어째서 이 5 종소리라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이지. 게다가 종문에서는 아직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란 말인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에게 이 5 종소리는 마치 온종문에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거대한 선언과도 같았다. 내가 5 종소리를 울리라고 명령했어. 소음이는 여유롭게 술병 하나를 꺼내들며 평온한 표정으로 툭 내뱉었다. 왜냐고? 임천은 그녀의 다음 말을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웠다. 그의 시선은 소음이의 흔들림 없는 얼굴에 고정되었고 그녀의 입술에서 나올 다음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사실 그 자신조차 자신이 도대체 어디가 그리 특별한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소음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술병을 들어 한 모금 들이켰다. 옥처럼 매끄럽고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본래 차분하고 냉담했던 분위기는 술기운이 오르자 조금 더 생기있고 편안하며 친근한 모습으로 변했다. 후, 그녀는 술향기가 섞인 숨을 내뿜었는데 그 숨결이 마치 난초향처럼 은은하게 퍼져 임천의 코끝을 간지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흥미롭다는 듯 임천을 응시했다. 마치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듯한 장난기 가득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마치 희귀한 보물을 발견한 듯, 혹은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즐기는 아이처럼 보였다. 임천은 경악했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기분이 좋아서요? 그래. 소음이는 뜰 안정자에 앉아 코를 살짝 찡긋하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웠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살짝 흐트러진 듯했다. 수백 년 동안 너는 5 종소리를 울리게 한 첫 번째 사람이야. 종문 전체의 제자들이 너를 도전 목표로 삼을 텐데 정말 즐겁지 않아. 그녀의 질문은 그의 귀에 닿는 순간 비꼬는 듯한 어조로 들렸다. 종문의 모든 이들의 시기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에게는 즐거움이 아닌 부담과 재앙으로 다가왔다. 임천은 미간을 찌푸렸다. 즐겁다고? 도대체 뭐가 즐겁다는 거지? 이것은 마치 사방에서 달려드는 굶주린 맹수들 앞에 어린 양을 세워두고 이것이 즐겁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앞으로는 저를 대신해서 어떤 일도 결정하지 말아주세요. 임천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매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불만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만약 상대방에게 부탁할 일이 없었다면 아마 그의 성격상 진작에 그녀와 등을 돌렸을 터였다. 누가 당신이 나를 대신해 결정해 주길 원한다는 말인가? 그는 그저 안심하고 수련하며 조용히 강해지고 싶을 뿐이었다. 충분한 실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 소환설과 풍검종에게 복수하러 갈 것이다. 그런데 왜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거지? 그의 평온한 수련 계획은 이 5 종소리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간섭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임천명이 당부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생각하자. 소음이는 참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 임천명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쾌감이 스쳤다. 이명아는 어디 있지? 내가 그녀를 치료해 줄게. 소음이는 술병을 흔들고는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술기운이 그녀의 말과 행동에 어딘가 모르게 나른한 분위기를 더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치료가 가능하겠어요? 임천은 조금 불안한 듯 물었다. 그의 누이는 수련하지 않아 몸이 허약하니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한치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었다. 그의 누이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그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말이 너무 많아. 소음이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모습은 햇빛 아래에서 게으른 고양이처럼 나른하고 관능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끼이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임천은 마당에 홀로 남겨졌다. 임천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정말 소음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그녀는 대무국 황성뇌대에서 자신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누이의 한독을 치료해 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2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었다. 할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으니 인성이 나쁜 사람에게 신비하고 귀한 영문 기술을 전수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좋다고 말하기에도 그녀는 멋대로 5 종소리를 울리게 하여 자신을 모두의 도전 목표로 만들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즐겁기 위해서라고? 도대체 그녀는 무슨 생각인 걸까? 그녀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임천, 아직도 그 아가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부터인가 눈누시 임천의 어깨 위로 훌쩍 뛰어올라 감탄하듯 말했다. 눈누의 작은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너도 참, 그 아가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냉담하고 게으르며 낯선 사람에게는 멀리하는 태도를 보이잖아. 그런데 너한테는 왜 그렇게 말이 많은 걸까? 눈누은 마치 세상의 모든 연애 관계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투로 임천을 흘겨보았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저 그녀가 말을 좀 덜했으면 좋겠어. 임천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피로감과 불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아. 만약 어떤 여자가 너에게 말이 많다면 분명 너를 좋아하는 거야. 눈누은 위기양양하게 팔다리를 흔들며 확신의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임천, 더 노력해야 해. 그 아가씨는 오국 연맹 제1의 천재이자 이화종의 대소저라고. 일단 둘이 함께하면 너는 걱정 없이 푹신한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때 나에게 암컷 나무를 찾아주는 것을 잊지 마. 눈누은 이미 임천이 소음이와 결혼하여 편안한 삶을 살고 자신에게 암컷 나무를 선물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듯했다. 내가 원숭이를 찾아. 임천은 주먹으로 눈누을 날려버렸다. 그의 주먹은 정확하게 눈누의 몸통에 명중했고 눈누은 뿅 하고 날아가 버렸다. 세상에, 임천, 이 비정한 놈아. 눈누은 악을 질렀다. 너랑 끝장을 볼 거야. 눈누의 목소리는 멀어지면서 점점 더 희미해졌다. 한 사람과 한 나무가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방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소음이는 아무 감정 없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아까처럼 술기운에 붉어진 모습이 아닌 냉정하고 평소에 차분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많은 한독이 쌓여 있어. 완전히 치유하려면 최소 반년은 걸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반년이라고? 그 말을 듣자 임천은 화들짝 놀랐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누이의 병이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는 말인가?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충격이 뒤섞여 나타났다. 사흘 후에 다시 올게. 소음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마당을 벗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임천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어딘가 어색하고 뻣뻣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소음이는 걸음을 멈칫하더니 이내 냉담한 어조로 말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임천명에게 너희들을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녀의 말은 그의 감사를 차갑게 잘라냈다. 임천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말이 소음이의 입에서 나오니 어째 어색하게 들렸다. 소음이의 나이는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보살피다.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린 또래에게 보살피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일까? 깊은 밤, 임천은 이명아를 돌본 후 막 수련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고요했던 바깥에서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 임천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열었고 문 밖에 서 있는 서곤의 모습에 크게 놀랐다. 이 늦은 밤에 서곤이 찾아온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작은 기대감이 서렸다. 밤이 깊었는데 서 장로님께서는 어인일로 이 깊은 밤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린천의 눈은 의문을 담고 서곤을 응시했다. 이것은 사명문, 삼경문, 이 새겨진 영옥, 영옥이다. 너에게 주마. 서곤은 매끄럽고 은은한 빛을 발하는 영옥을 내밀었다. 그 영옥 표면에는 신비로운 세계의 영문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기운을 느끼게 했다. 영옥을 건네받은 린천은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갑고 맑은 기운에 저절로 경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 구슬은 바로 출영주, 다 3급 영문영병, 영문영병이니 내 손에 쥐고 수련하면 천지간의 영기를 흡수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이다. 서곤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출영주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연기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치 작은 별이 손바닥 위에 떠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영롱한 빛은 주변의 어둠을 잠시나마 밝히는 듯했다. 서곤은 품속에서 연이어 보물들을 꺼내며 린천에게 하나하나 그 용도와 가치를 차분히 설명했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보물들은 저마다 독특한 연기를 뿜어내며 어두운 방 안을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린천은 눈앞에 펼쳐진 진기한 보물들의 향연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중한데요. 린천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대체 이 보물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지? 일개 외문, 제자에게 문파에서 이렇게나 많은 보물을 하사할 리가 없어. 설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소저, 께서 너에게 이것들을 전해주라 명하신 것이다. 서곤은 린천을 의미심장하게 흘끗 쳐다보며 어딘가 모르게 음산하고 끈적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다. 외문 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내문 제자들조차도 이 정도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고와 함께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는 듯했다. 소음이. 린천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의 표정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에 대한 의아함과 함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하려는 듯한 미묘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맞다. 대소저께서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셨다. 이 수련 자원들을 너에게 주는 데는 조건이 따른다고 말이다. 그녀는 내가 3달 뒤에 있을 문파 대비에서 최소한 3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을 거두기를 요구하셨어. 서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젠장, 일개 외문 장로인 내가 이제는 대소저의 잔심부름꾼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그의 얼굴에는 피할 수 없는 피로감과 함께 조금은 불만에 찬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위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심부름에 대한 짜증이 역력했다. 3달 뒤 문파 대비여. 이 말을 들은 린천은 미묘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다. 그녀가 내게 이렇게 귀한 보물들을 준 것이 단지 나를 격려하기 위함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일까? 사실 모든 문파에는 저마다의 문파 대비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풍검종의 영로실현처럼 문파는 외부에서 온 여러 천재들을 내문 제자로 초대하고 기존의 내문 제자들과 함께 영로실현에 참가시킨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자들은 엄청난 보상과 함께 문파의 중시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화종, 리화종의 문파 대비는 좀 더 특별했다. 갓 입문한 내문 제자뿐만 아니라 외문 제자까지 모든 제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했다. 풍검종이 오직 내문 제자만을 출전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이화종의 대비는 그 규모와 참가자 면에서 훨씬 더 방대하고 치열했다. 이러한 대규모 경쟁 속에서 3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강력한 실력을 지닌 천재로 인정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치 용문을 오르는 잉어처럼 그의 이름은 문파 전체에 널리 알려질 터였다. 제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대소적게 무슨 이득이 된단 말입니까? 린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차피 문파 대비에 참가해야 한다고 결정한 상태였다. 이 귀한 보물들이 없었더라도 그의 결심은 변치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우이가 이토록 공을 들이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은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터였다. 너는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서고는 린천을 이상하다는 듯이 그리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시선으로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시선에는 의심과 함께 린천의 속셈을 파악하려는 듯한 묘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서 장로님,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린천은 쓰게 웃으며 두 손을 벌려 보였다. 그의 표정에는 답답함과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낮에 몇몇 내문 장로들이 내 거처에 와서 너를 제자로 삼으려 했던 일을 기억하느냐? 서곤이 말을 이었다. 그때 대소적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을 모두 쫓아내셨지. 심지어 내가 스승을 모시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시면서 말이야. 서곤의 말에는 소우이의 과감한 행동과 그로 인한 파급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단순히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쫓아내듯이 막강한 권위를 내세워 그들을 물리쳤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소우이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린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분명 그런 일이 있었다. 다만 그는 소우이가 왜 그들에게 자신이 스승을 모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다시 그녀가 나 대신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가 스승을 모시든 말든 그게 그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는 거지?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만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전 문파가 내가 대소저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아무도 너를 제자로 삼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서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말은 린천이 이미 소우이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스승 찾기는 이제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자, 이제 이해가 되는가? 이보다 더 명확한 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만약 내가 문파 대비해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다면 대소저의 체면이 크게 살게 될 게야. 너 이해했느냐? 서고는 마치 린천이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며 자신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토록 명확한 상황을 어찌 모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가득했다. 그의 끈적한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경고의 기색마저 스며들어 있었다. 린처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어쩌다 그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우리는 그저 길을 함께 돌아왔을 뿐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 사소한 만남이 나를 그녀의 소유물로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의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굳이 관계를 따지자면 사실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봐야 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소우이에게 영문을 가르쳤으니 할아버지가 그녀의 스승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지 않은가. 그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황당하게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휴, 됐어. 내가 너에게 명확히 설명해주마. 서고는 결국 포기한 듯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낮에 5번의 종이 울린 사건 이후 문파는 즉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종주께서는 대소절을 크게 질책하시며 내 놈을 환영하기 위해 그리 성의 없이 5번이나 종을 울려서는 안 된다고 꾸짖으셨지. 이 말은 종소리가 단순한 환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했다. 마치 금기를 깬 듯한 중대한 실책으로 여겨진 것이다. 하지만 대소적께서는 끈질기게 내 편을 들었고 그 때문에 종주와 거의 말다툼을 벌일 뻔했어. 서곤의 목소리에는 그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종주와의 불화까지 감수하며 소우위가 린천을 옹호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고집과 린천에 대한 알 수 없는 집착을 드러내는 부분이었다. 마치 그녀가 린천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는 듯이 말이다. 서곤은 마당 한쪽에 있는 정자에 앉아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린천에게 모든 상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문파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미묘한 감정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종이 5번 울린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닙니까? 린천은 잠시 침묵하다가 불현듯 질문을 던졌다. 그의 눈빛에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한 빛이 스쳤다. 단지 환영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적인 의문이었다. 매우 크다. 서곤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감개무량함과 함께 아련한 회상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떠올리는 듯했다. 이 일은 또 다른 비밀스러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종주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니 내가 당분간은 너에게 말해줄 수 없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자의 고뇌가 묻어 있었다. 마치 봉인된 과거의 상처가 그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듯했다. 너는 그저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 대소적께서 너를 환영하기 위해 5번의 종을 울리라 명하신 그 순간부터 그 누구도 너를 제자로 삼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내가 그녀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 서곤은 다시 한번 그 잔혹한 현실을 명확히 주지시켰다. 린천은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소우위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린천은 쓰게 웃고 싶었지만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혼란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황당하여 현실감을 잃은 듯했다. 마치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휘말린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저 눈앞에 놓인 모든 수련 자원들을 마음껏 누려라. 서곤은 린천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의 손길에는 격려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는 듯한 압력이 실려 있었다. 이놈아, 나는 너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파 대비해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야 한다. 만약 가능하다면 1등을 차지하여 대소저의 위신을 드높여주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자 압력이었다.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니 린천은 말끝을 흐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토이와 부친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건가요? 린천은 예리하게 그 미묘한 기류를 감지해냈다. 시쿠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그저 사람은 저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지. 우린 그저 바깥 사람들일 뿐이니 감히 이러쿵저러쿵 논하기 어렵단다. 린천은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 마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되었든 토우이에이가 자신에게 막대한 수련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니 마땅히 모든 것을 걸고 필사적으로 수련에 매진해야 할 때였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종문 비무대회에서 기필코 상위권을 거머쥐어야만 했다. 약자는 규율에 얽매이지만 진정한 강자는 그 어떤 구속에도 굴하지 않는 법.
더 많이 쟁취하고 더 많이 빼앗을수록 너의 것이 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냉정한 이치였다. 너는 여타 외문 제자들과는 다르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학당에 나가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수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종루의 종소리가 5번 울린다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의미를 지니기에 수많은 내문, 외문 제자들이 너에게 도전하러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명심하거라. 너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평소 온화하고 유유자적하던 시쿤 장로의 목소리가 순간 놀랍도록 엄숙하고 단호하게 변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평소에 넉살 좋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누가 도전해 오든 저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린처는 그제야 5번 울린 종소리 속에 숨겨진 책임감이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묵직한 운명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시쿤은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만약 이길 수 없다면 아예 싸우지 마라. 내가 정면으로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나서거라. 그럼 그게 거북이처럼 움츠러드는 꼴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엇누엇이 불만을 터뜨리며 버럭 소리쳤다. 슈 형제는 허풍을 떤 적이 없어요. 누가 감히 여기까지 와서 시비를 걸든 제가 전부 찔러 죽여버릴 거라고요. 됐다. 그만해. 린처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위기에 처하면 너는 그 누구보다도 겁쟁이가 되면서 고작 집안 사람들에게나 으스댈 줄 아는 녀석이잖아. 누엇누엇은 이빨을 갈며 억울하다는 듯 반박했다. 그건 내가 나에게 영옥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이야. 매일 영옥을 먹여 태고의 힘을 회복시켜준다면 그 어떤 존재도 두렵지 않을 거라고. 쉬 장로님, 이 녀석이 원래 이렇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린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면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면 반드시 싸우고, 이길 수 없다면 기필코 몸을 숨겨 피했다가 승리가 확실할 때만 싸울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그렇게 해야 오직 승리만을 취하고 패배는 없을 수 있지. 시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린천, 힘내거라. 시쿤 장로를 배웅하고 돌아오자 린천의 잠은 이미 확 달아나 있었다. 그의 정신은 또렷해졌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주먹을 쥐었다. 수련하자. 싫어. 나 너무 졸려 죽겠어. 누엇누엇이 앙칼지게 반대했다. 잠은 얼어 죽을. 당장 일어나서 수련해. 린처는 한 손으로 누엇누엇을 품에 안고 수련실로 달려갔다. 내가 영옥을 줄게. 오, 정말. 그럼 됐어. 누엇누엇은 마치 모이를 쪼는 병아리처럼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체면이나 줏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은 체면을 중시하고 나무는 껍질을 아낀다 하였던가. 하지만 누엇누엇은 식탐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체면과 껍질도 버릴 수 있는 존재였다. 수련실에 도착하자 린처는 2개의 영문, 이 새겨진 영옥 몇 개를 꺼내 누엇누엇에게 주었다. 이는 일반적인 영옥보다 더욱 순수하고 정기가 넘치는 고품질이 영옥이었다. 부족해. 누엇누엇은 작은 손을 비비며 칭얼거렸다. 조금만 더 줘. 아주 조금만 더. 요즘 내가 곧 돌파할 것 같단 말이야. 그 말그대는 알 수 없는 교활한 빛이 스쳤다. 결국 1급에서 벗어나는 거냐? 린처는 비웃는 투로 툭 던졌다. 내 태도가 왜 그래? 슈 형제는 태고 시대의 홍몽수라고. 나에게 풍급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저 내가 아주 강력하고 극도로 강력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만 알면 돼. 누엇누엇은 마치 사람처럼 양팔을 허리에 짚고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 실력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승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봉인 해제에 가깝다고. 봉인 한 겹이 풀릴 때마다 내 혈맥과 실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테니까.
오, 그럼 힘내거라. 린처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시선을 거두었다. 에휴, 포기하자. 1급에서 2급으로 오른다 한들 여전히 햇병아리 수준일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천교들은 적어도 5급 이상의 환수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다. 어떤 천교들은 귀한 보물을 사용해서 환수의 실력을 6급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에 비하면 누엇의 상황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